병원 청소부가 제 딸을 수술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7살 딸. 24시간 안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죠. 그때 청소부가 다가왔습니다. 5분이면 따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외과 의사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무릎을 꿇었죠.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확히 4분 52초 후 딸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자마자 그 청소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원, 주소, 전화번호 모두 가짜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찾아낸 그녀의 정체. 10년 전 한국에서 그녀는 천재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환자가 죽었고 모든 걸 잃었죠. 의사 면허, 명예, 그리고 5살 아들까지. 그런데 10년 전 수술실 CCTV를 확인한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밤 11시 27분 존스 홉킨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복도 전체에 퍼지는 긴급 호출음, 달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들. 이 모든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7살 여아, 교통사고, 의식 없음, BP 80 오버, 50,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며 응급실로 들어섰어요. 그 위에는 작은 몸의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엠마 워커, 겨우 7살이었죠. 분홍색 원피스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작은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어요. 즉시 CT, 지금 당장. 의사들이 엠마를 CT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모니터에 영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지켜보던 의사 2명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당장 헬리슨 과장 호출해.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죠. 15분 후 신경외과 과장 닥터 헬리슨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30년 넘게 수술실을 지켜온 이 병원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죠. 그가 모니터 앞에 섰어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헬리슨은 한마디 말도 없이 영상을 쭉 살펴봤습니다. 1장, 2장, 3장. 영상이 넘어갈 때마다 그의 턱선이 더 굳어졌어요. 마지막 영상을 본 헬리슨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는 복도에 계십니다. 헬리슨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 워커, 45세.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죠. 헬리슨을 보자마자 제임스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은 엠마는 괜찮죠? 수술하면 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헬리슨은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CT 결과를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경추 3번이 완전히 골절됐습니다. 그리고 헬리슨이 잠시 멈췄어요. 제임스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뇌간 출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 가능하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헬리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임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가능? 그게 무슨?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제임스가 헬리슨의 팔을 붙잡았어요. 헬리슨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워커 씨,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어디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간 손상이 이 정도면 헬리슨이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4시간 안에 뇌사로 진행될 겁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임스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몸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죠. 의료기기 회사 CEO,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가 지금은 그저 딸을 잃어가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안 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ICU 복도는 고요했어요. 간간히 들리는 기계음과 환자들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물걸레를 밀며 천천히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의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서연, 42세. 남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죠. 그녀는 물걸레를 밀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ICU 유리창 안쪽으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 작은 침대에 엠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선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인공호흡기, 그리고 모니터에 표시되는 생체 신호들. 서연의 눈동자가 그 모든 걸 빠르게 훑었어요. 물걸레질을 하던 서연이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당직 간호사 제시카가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바닥을 닦았지만 눈은 계속 간호사 스테이션 쪽을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제시카가 커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 반대편 휴게실로 향했죠. 서연은 물걸레를 멈췄습니다. 주위를 재빨리 둘러봤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서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움직였어요. 스테이션 책상 위에 환자 차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그중 하나를 향했어요. Emma Walker, ICU, Bed 3. 차트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Cervical spine fracture, C3. Brainstem hemorrhage, intracranial pressure, 3, 2mmHg.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서연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정보들을 흡수했습니다. CT 영상 판독 결과, 혈액검사 수치, 투여 중인 약물 목록, 손가락이 차트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도 힘든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페이지를 서연은 거의 2초에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고 있었죠. Glasgow Coma Scale 3, Pupils fixed and dilated. 바로 그때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시카가 돌아온 겁니다. 놀란 얼굴로 빠르게 다가왔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떼는 바람에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짝!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트를 주워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청소부가 환자 차트를 왜 봐요? 이게 당신이 볼 거예요? 제시카가 서연에게서 차트를 빼앗듯 가져갔어요.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환자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건지 알아요? 당장 나가요. 여기서 청소 안 해도 돼요. 제시카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어요. 손으로 복도 밖을 가리켰죠. 서연은 물걸레와 양동이를 황급히 챙겨들었습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인 채 뒷걸음질 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시카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이 복도를 벗어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복도 끝까지 물러나자 제시카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어요. 복도 모퉁이에 선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ICU 쪽을 바라봤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두려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눈 속에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듯한, 뭔가를 이미 결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새벽 3시, 병원 1층 카페테리아였어요. 불이 꺼진 매대들, 텅 빈 테이블들. 이 시간에는 자판기 하나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제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죠. 제임스는 그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맞은편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제임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서연은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죠. 제가 따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5분이면 됩니다. 5분? 수술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죠. 당신이 뭔데 청소부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죠. 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였다고요? 제임스가 비웃듯 웃었어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 보안 불러야겠어.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의 경추 3번은 전방 고정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임스의 손이 멈췄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침습 후방 접근법과 미세 현미경 수술로 가능합니다. 뇌간 출혈은 내시경적 혈종 제거술로 압박을 해소할 수 있고요. 제임스가 멈칫했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흔들렸습니다. 그 전문 용어들, 헬리슨 과장이 했던 말들과 똑같은 의학 용어들이었어요. 당신 정말 의사였어요? 경추 손상 부위의 신경 압박을 제거하면 뇌간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도 안 남았을 겁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2시간. 헬리슨 과장도 정확히 그렇게 말했었죠.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임스가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을 하려면 위험이 따릅니다. 무슨...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박탈당했죠. 제임스의 입이 벌어졌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환자를 살리려다 프로토콜을 어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의료사고 의사로 낙인 찍었죠. 그럼 당신은... 불법입니다. 제가 따님을 수술하는 순간 당신도 저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제임스가 뒷걸음질 쳤어요. 서연은 그런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병원 그 누구도 따님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해보세요. 서연이 돌아섰어요. 카페테리아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임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죠. 새벽 5시 ICU였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죠. 엠마의 침대 옆 모니터가 빨간불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뇌압 상승 38mm H그램. 제시카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달려왔어요.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엠마의 침대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만니톨 투여. 지금 당장. 간호사가 약물을 준비했어요. 주사기에 액체를 뽑아 IV 라인에 연결했습니다. 약물이 엠마의 몸속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는 계속 올라갔어요. 40mm H그램. 계속 상승 중입니다. 과호흡 유도. 호흡기 설정 변경.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작은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ICU 문이 열렸습니다. 헬리슨 과장이 들어왔어요.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차 있었죠. 상황이 어떻게 돼? 뇌압 40일까지 올라갔습니다. 만니톨 투여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헬리슨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엠마의 동공을 펜라이트로 비췄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뇌부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제임스가 뛰어들어왔어요. ICU 유리창에 손을 짚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엠마가... 헬리슨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제임스가 헬리슨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럼 지금 수술하면?
지금 당장 수술하면 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헬리스는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워커 씨, 지금 상태에서 수술하면 수술대에서 즉사할 확률이 99%입니다. 그럼 1%는요? 1%라도 있잖아요. 그 1%도 현실적으로는 0에 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리슨이 돌아서려는 순간 제임스가 다시 팔을 붙잡았어요. 다른 의사를 불러주세요. 이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가 당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헬리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을 부르겠습니다. 20분 후 2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더 도착했어요. 한 명은 50대 초반의 닥터리, 다른 한 명은 40대 후반의 닥터 최였죠. 3명의 의사가 엠마의 CT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닥터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닥터 최도 마찬가지였죠. 헬리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헬리슨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수술해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경추 3번 완전 골절의 뇌간 출혈이 이 정도면 수술 자체가 환자를 죽이는 겁니다. 3명의 의사가 ICU 밖으로 나왔어요. 제임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죠. 선생님들,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닥터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닥터 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의사가 복도를 떠났습니다. 제임스는 다시 헬리슨을 바라봤어요. 헬리슨의 얼굴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워커 씨, 네, 이제 2시간, 아니 정확히는 1시간 47분 남았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헬리슨이 제임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복도에 제임스 혼자 남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제임스가 갑자기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어요. 깡, 1번, 2번, 3번.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임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때 뭔가 주머니에서 느껴졌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손을 넣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죠. 꺼내봤습니다. 메모였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작은 쪽지. 거기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CU 6번 침대 엠마 워커. 경추 3번 골절 플러스 뇌간 출혈. 5분 수술 가능. 결정하세요. S. 새벽 6시 15분. 병원 로비에 급한 발소리가 울렸어요. 올리비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8세, 평소라면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을 여성이 지금은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 달려왔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제임스, 복도에서 제임스가 올리비아를 발견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엠마는? 우리 딸은 어떻게 됐어? 제임스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어. 뭐라고? 올리비아가 제임스를 밀어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3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모두 봤어.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럼 다른 병원으로! 존스 홉킨스가 전부는 아니잖아. 시간이 없어. 1시간, 아니 이제 50분도 안 남았어. 올리비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제임스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 자기가 엠마를 살릴 수 있다고. 올리비아가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군데? 청소부야. 아니, 청소부 복장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외과 의사였다고.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청소부한테 딸을 맡기겠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안 돼! 절대 안 돼! 정신 차려! 제임스! 올리비아가 소리쳤어요.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복도를 따라 ICU로 향했죠. 제임스가 뒤따라갔어요. ICU 유리창 너머로 엠마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연결된 수많은 선들. 올리비아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삐삐삐 경보음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뇌압 44. 계속 상승 중.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약물을 추가 투여했지만 모니터의 숫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올리비아가 ICU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엠마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엠마야. 엄마야.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엠마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올리비아가 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제발. 제발 눈 떠줘. 엄마 목소리 들리지? 엠마. 제발. 눈물이 엠마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올리비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제임스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올리비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눈물로 흥건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 사람 어디 있어? 뭐? 그 청소부. 의사였다는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올리비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ICU 밖으로 나가 복도를 둘러봤어요. 제임스가 뒤따라 나왔죠. 여보, 진정해. 찾아줘. 지금 당장.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제임스가 복도 이쪽 저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연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기, 저 사람이야. 올리비아가 서연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올리비아를 바라봤어요. 올리비아가 서연 앞에 멈춰섰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워커 씨 부인이시군요. 증명해봐요. 네? 당신이 진짜 의사라는 걸 증명해봐요. 면허증이든 뭐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 면허는 박탈됐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내 딸을 당신한테 맡기라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서연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죠.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당신이 누군지,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올리비아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게 숙여졌어요. 제발, 엄마 말 들어요?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임스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을 준비시켜주세요. 10년 전 서울대병원 수술실이었어요. 하얀 불빛 아래 한 여성이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서연 32세였죠. 손놀림은 정확했고 눈빛은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혈겸자. 간호사가 즉시 건네줬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빠르지만 정확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내 처치했죠. 와, 역시 신의 손이야. 5년 차 맞아? 경력 20년은 된 것 같은데. 수술실 안 의료진들이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봉합까지 완벽했죠. 거의 다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심박수 감소? 60, 50, 40.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에피네프린, 지금! 간호사가 급히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의 선이 점점 평평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정지! 서연이 환자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온 힘을 다해 눌렀죠. 살아나. 제발 살아나.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평평한 선만이 모니터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서연 씨, 그만. 아니야. 조금만 더. 계속 눌렀습니다. 10분, 20분. 하지만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동료 의사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만해.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평평한 심전도. 그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망, 시각.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의 손에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재 존스 홉킨스 병원 수술실 앞이었어요. 서연이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엠마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서연이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엠마의 얼굴을 봤죠. 그 순간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지훈이랑 똑같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앞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남자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엄마 언제 와?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작은 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서연이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금방 올게. 수술만 하고 올게.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사람들 살리잖아. 아이의 밝은 목소리, 그 미소. 서연이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래, 엄마가 금방 올게. 하지만 서연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사망했고 조사가 시작됐죠. 그 사이 지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서연이 병실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은 작은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서연이 눈을 떴어요. 현재였습니다. 수술실 안 엠마가 누워 있었어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죠.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새벽 6시 45분 병원장 오피스였어요. 헬리슨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병원장 윌리엄 그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60대 백인 남성, 30년 넘게 이 병원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죠. 헬리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요? 원장님, 큰일입니다. 헬리슨이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ICU 6번 침대 환자, 엠마 워커. 신원불명의 사람이 지금 수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 신원불명?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잔데 자칭 외과 의사라고. 면허는 박탈됐다고 합니다. 윌리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장 막아. 지금 즉시. 윌리엄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헬리슨과 함께 복도로 나갔죠. 가는 길에 다른 의료진들을 불렀어요. 순식간에 5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따라붙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서 있었어요. 서연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죠. 윌리엄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워커씨. 제임스가 돌아봤어요. 윌리엄이 제임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원장님,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한테 따님을 맡기시겠다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올리비아가 남편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우리 병원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의료사고입니다. 의료 면허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면 병원이 책임질 수 없어요. 원장님, 제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올리비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변호사로서 수없이 법정에 섰던 그 눈빛이었죠. 모든 법적 책임은 저희 부부가 지겠습니다. 뭐라고요? 각서 쓰겠습니다.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존스 홉킨스 병원과 의료진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요. 윌리엄이 입을 다물었어요. 올리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각서를 작성하고 사인하겠습니다. 공증도 받겠습니다. 윌리엄이 헬리슨을 봤어요. 헬리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그래도 뭡니까? 누가 수술을 보조할 겁니까? 이 병원 그 누구도 면허 없는 사람의 수술을 도울 순 없습니다. 저희는 거부합니다. 헬리슨 뒤에 서 있던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윌리엄도 팔짱을 꼈습니다. 들으셨죠? 보조 인력도 없습니다.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요. 바로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윌리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간호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기구 전달만 해주시면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경추 수술에 뇌간 출혈 처치까지 혼자 한다고요? 5분이면 됩니다. 헬리슨이 코웃음 쳤어요. 5분? 농담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헬리슨을 바라볼 뿐이었죠. 윌리엄이 손을 저었어요. 미친. 완전히 미쳤어. 제임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윌리엄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원장님. 워커씨, 손 놓으세요. 제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이라고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딸입니다. 워커씨, 제가 책임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제발 수술하게 해주세요.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복도가 울렸습니다. 올리비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윌리엄이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헬리슨과 다른 의사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긴 침묵이었죠. 윌리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흔들림 없이 윌리엄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각서부터 받으세요. 지금 당장. 새벽 7시 정각이었어요. 수술실 준비실에서 서연이 손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소독액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손가락 하나하나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문질렀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 소독액 냄새를 맡는 거였죠. 수술복을 입었어요. 파란색 가운을 걸치고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꼈죠. 준비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에는 지친 흔적이 남아 있었죠. 32살의 신의 손이었던 그 여자는 이제 42살의 청소부가 돼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죠.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죠. 수술대 위에 엠마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몸, 창백한 얼굴.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엠마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전신 마취 시작합니다. 약물이 주입됐어요. 엠마의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죠. 마취 완료. 수술 시작하셔도 됩니다. 간호사가 수술 도구들을 준비했어요. 메스, 지혈겸자, 견인기, 봉합 도구들 하나씩 트레이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스를 올렸죠. 은빛 날이 조명에 반짝였어요. 서연이 수술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엠마의 목 부분을 확인했어요. 경추 3번 그곳에 골절이 있었죠.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메스를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죠. 손가락 끝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손을 멈췄어요. 메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죠. 마취과 의사도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술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심호흡을 했어요. 1번, 2번.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머릿속에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엠마의 얼굴, 두 얼굴이 겹쳐졌죠. 지훈아, 엄마가 이번엔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떨림은 사라졌어요.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집중돼 있었죠. 차갑고 냉정하고 정확한 그 눈빛. 10년 전 수술실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그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손을 뻗었어요. 메스를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잡았죠. 간호사를 봤습니다. 타이머 5분 맞춰주세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네? 간호사가 벽에 붙은 타이머를 켰어요. 5분. 숫자가 빨간색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4분 59, 58, 57. 서연이 메스를 들었어요. 엠마의 목 뒤쪽 경추 부위에 메스 끝을 갖다 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메스가 피부를 가르기 시작했죠. 빨간 선이 그어졌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절개였어요. 수술실 유리창 너머에서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맞잡은 채였죠. 제임스의 얼굴은 창백했고 올리비아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 옆에 헬리슨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수술실 안을 응시했죠. 다른 의사 2명도 함께였어요. 타이머 4분 30. 서연이 절개 부위를 벌렸습니다. 근육과 조직이 드러났어요. 빨간 혈액이 솟아났지만 간호사가 즉시 거즈로 닦아냈죠. 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혈 겸자로 출혈을 막으며 계속 깊이 들어갔어요. 헬리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의 손놀림을 주시했죠. 저 각도로 들어가면 적수를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옆에 있던 닥터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척수 손상되면 즉시. 하지만 서연의 메스는 정확히 척수를 피해 움직였어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었죠. 마치 그곳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서연은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아갔습니다. 척수 옆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어떻게? 닥터 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헬리스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죠. 타이머 4분. 서연이 현미경을 수술대 위로 당겼어요.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유리창 밖 모니터에도 같은 영상이 떴어요. 엄청나게 확대된 영상이었습니다. 빨간 조직들 사이로 작은 출혈 부위가 보였어요. 뇌간이었죠. 저게 올리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임스가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뇌간, 엠마의 뇌간이야. 화면 속에서 서연의 도구가 들어왔어요. 미세 흡입기였죠. 끝이 가늘고 정밀한 도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떨림 하나 없이 움직였죠. 흡입기 끝이 혈종에 닿았습니다. 검붉은 핏덩어리가 조금씩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혈종을 제거했습니다. 1mm씩 조금씩 깨끗해져 갔어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빠르게 혈종을 제거하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혈관 하나 건드리지 않고 신경 하나 다치지 않게 움직이는 손. 그건 마치 타이머 3분. 헬리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닥터리와 닥터 최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화면 속에서 혈종이 거의 제거되고 있었어요. 깨끗한 뇌간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저 속도로, 저 정확도로. 30년에도 못 봤어. 서연이 흡입기를 빼냈어요. 그리고 미세지혈 겸자를 들었습니다. 작은 출혈 부위를 하나하나 잡아냈죠. 피가 멈췄어요. 뇌간이 다시 제 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머 2분 30초. 서연이 경추 골절 부위로 시선을 옮겼어요. 부러진 뼈가 보였습니다. 작은 나사목과 고정판을 준비했죠. 간호사가 도구를 건넸어요. 서연의 손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나사못이 뼈에 들어갔어요. 1개, 2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박혔죠. 고정판이 올려졌습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타이머 1분 30초. 헬리슨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리창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불가능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닥터리가 헬리슨을 봤습니다. 헬리슨? 저건 불가능한 거야. 서연이 마지막 봉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손이 봉합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죠. 삐삐삐.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모니터를 봤죠. 혈압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혈압 급락 90? 오버 60? 수술 부위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즈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어요. 선생님, 출혈이...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거즈를 더 가져왔죠.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5벌 40. 계속 떨어집니다. 유리창 너머 올리비아가 유리에 손을 짚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제임스가 아내를 붙잡았지만 자신도 떨리고 있었죠.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즈를 치우고
출혈 부위를 확인했어요. 붉은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헬리슨이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출혈 부위가 확대돼 보였죠. 헬리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경동맥이야. 뭐? 경동맥 분지가 찢어진 거야. 끝났어. 헬리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혈압 65발 30! 위험 수치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간호사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출혈 부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그날, 환자가 죽어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평한 심전도 소리,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또 놓치는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작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서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결연함이 타올랐죠. 떨림이 멈췄어요. 지훈아, 엄마 믿어줘.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혈관 클립. 간호사가 도구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클립을 잡았어요. 현미경 화면 속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찢어진 혈관이 보였죠. 엄청난 속도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그 혈관을 향했습니다. 1초, 클립이 혈관 가까이 갔어요. 2초, 클립이 열렸습니다. 3초, 찢어진 부위를 정확히 집었어요. 4초, 클립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 의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5초, 피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초, 더 줄어들었습니다. 7초, 거의 멈췄어요. 8초, 9초, 10초, 출혈이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입을 벌렸어요.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상승 중입니다. 모니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70 over 40. 제임스가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올리비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80 over 50. 헬리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닥터리와 닥터 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90 over 60. 간호사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클립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작은 출혈 부위를 막았죠. 100 over 70. 안정됐습니다. 110 over 70. 서연이 봉합사를 들었어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절개 부위를 닿는 거였죠. 바늘이 피부를 통과했어요. 한 땀, 두 땀, 정확하고 깔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4분 50, 세 땀, 네 땀. 서연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거즈로 주변을 닦아냈습니다. 붉은 피가 사라지고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죠. 4분 50, 마지막 매듭을 묶었어요. 서연이 봉합사를 끊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죠. 수술은 끝났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간호사가 타이머를 멈췄습니다. 4분 52. 빨간 숫자가 멈춰섰어요. 수술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 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어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소리.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72, 혈압 115, 오버 75, 뇌압 18mm Hg.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엠마의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죠. 성공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마스크 너머로 웃음이 비쳤어요. 유리창 너머 올리비아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엠마, 우리 엠마?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제임스가 아내에게 달려가 껴안았어요. 제임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살았어. 우리 딸이 살았어.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닥터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닥터 최도 입을 가리고 있었죠. 헬리스는 수술실 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입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떻게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술실을 지켜온 그였지만
방금 본 광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4분 52초. 경추골절 수술과 뇌간 출혈 제거를 4분 52초 만에 끝냈습니다. 게다가 대량 출혈까지 막아냈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불가능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안 서연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장갑을 벗었습니다. 한 손씩 천천히 벗어냈죠. 피가 묻은 장갑이 쓰레기통에 떨어졌습니다. 마스크를 내렸어요. 모자를 벗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엠마를 한번 내려다봤죠. 작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연이 수술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로 나왔죠. 유리창 너머에서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서연을 봤습니다. 선생님! 올리비아가 달려오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죠. 서연의 뒷모습이었어요. 파란 수술복을 입은 작은 뒷모습.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떨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죠. 10분 후 복도였어요.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죠. 어디 계세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그 동양인 의사는 수술하신 분 어디 계세요? 아, 그분이요? 수술 끝나자마자 나가셨는데요. 나갔다고요? 어디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셨어요.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서로를 봤습니다. 제임스가 복도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가 뒤따랐죠.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이쪽 저쪽을 둘러봤지만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안실로 가자. 두 사람이 보안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놀라며 일어났죠. 무슨 일이십니까? CCTV. 지금 당장 CCTV 확인해 주세요. 동양인 여성이요. 청소부 복장에 40대 초반. 10분 전에 나갔을 거예요. 보안 요원이 모니터를 조작했어요. 영상이 빨리 감기로 넘어갔습니다. 1층 로비, 복도, 출구. 그때 한 여성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 사람인가요? 서연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병원 후문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12분 전이었죠. 서연이 문을 나서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후문으로 나갔어. 제임스가 보안실을 나갔어요. 후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만 오가고 있었죠.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장 찾아야 해. 어떻게든. 인사과로 가자. 고용 기록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이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직원이 거의 없었지만 당직 담당자 한 명이 있었어요. 청소 용역 직원 명단 좀 확인해 주세요. 김서연이라는 사람이요. 김서연? 담당자가 컴퓨터를 뒤적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있네요, 김서연. 청소용역 업체 소속이에요. 클린케어라는 회사네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담당자가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제임스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클린케어입니다. 거기 김서연이라는 직원 있나요? 존스 홉킨스 병원에 파견 나온. 김서연?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없다고요? 네. 저희 직원 명단에 김서연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제임스가 담당자를 봤어요. 담당자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시스템에는 주소는요? 주소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을 내렸습니다. 주소가 볼티모어 메인 스트리트 247번지라고 나오는데요. 제임스가 핸드폰으로 주소를 검색했어요.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빈 주차장만 보였죠. 가짜 주소예요. 전화번호는요? 410에서 555만 892. 제임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제임스가 전화를 끊었어요. 올리비아를 봤습니다.
올리비아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지? 다 가짜야? 이름도 가짜, 주소도 가짜, 전화번호도 가짜. 제임스가 복도를 바라봤어요. 서연이 사라진 그 복도를 손에 든 종이를 구겼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3일 후 ICU였어요.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침대 위에 엠마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죠. 올리비아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제임스도 옆에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은 엠마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엠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얼어붙었어요. 여보, 지금 봤어? 엠마? 제임스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엠마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뜨인 눈, 희미하게 초점이 맞춰졌죠. 엠마야. 올리비아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려? 엠마 엄마야. 엠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비아가 딸을 껴안았어요. 제임스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 간호사,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곧이어 헬리슨이 들어왔습니다. 엠마를 확인했죠. 의식이 돌아왔군요. 헬리슨이 펜라이트를 꺼냈어요. 엠마의 눈에 비쳤습니다. 동공이 반응했어요. 정상이었죠. 엠마, 내 손가락 보이니? 헬리슨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엠마의 눈이 천천히 손가락을 따라갔어요. 이쪽 손 움직일 수 있어? 엠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헬리슨이 다른 검사들을 진행했어요. 반사신경, 근력, 감각, 모든 검사를 마친 헬리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기적이야. 네? 완벽한 회복이에요. 신경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올리비아가 입을 가렸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죠. 헬리슨이 ICU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닥터리와 닥터 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완벽합니다. 경추 골절 부위도 완벽하게 고정됐고 뇌관 손상도 전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네. 3명의 의사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헬리슨이 엠마의 수술 기록을 꺼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죠. 수술 중 녹화된 화면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 3명의 의사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각도,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혈중 제거 속도를 보세요. 이건 사람 손이 맞나요? 경동맥 클립 고정. 10초 만에 끝냈어요. 3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 복도 의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2명의 레지던트가 커피를 들고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ICU 6번 침대 환자. 응, 뇌사 판정 직전이었더네. 청소부가 5분 만에 수술했대. 뭐? 청소부? 아니, 청소부였던 외과 의사. 면허 박탈된 사람이래. 진짜? 그게 가능해? 헬리슨 과장님도 인정했대. 기적이라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도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나 그 수술 봤어. 진짜? 어땠어? 말로 설명 못해.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 병원 곳곳에서 서연의 수술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임스의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건너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개인 탐정 마크 데이비스였죠.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으라고요? 네, 42세 동양인 여성입니다. 제임스가 서연의 사진을 건넸어요.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이미지였죠. 이게 전부입니까? 네, 다른 정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마크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는데요. 이 정도로 사람을 찾기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임스가 마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볼티모어 외곽에 있는 서연의 작은 원룸 아파트. 그곳에서 서연은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밤거리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의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동료들의 축하도 받았지만 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서연이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깨뜨렸어요. 화면에 뜬 건 낯선 번호였죠. 국제전화 표시가 보이더니 더하기의 82로 시작하는 한국 번호였어요. 서연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서연, 오랜만이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준? 역시 내 목소리 기억하고 있구나. 미국까지 찾아갈 줄은 몰랐지.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아서 더 꽉 쥐었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네가 수술했다며? 존스 홉킨스에서?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서 수술한 걸 어떻게?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의사 행세 그만둬. 넌 이미 면허 박탈당한 사람이야. 아니, 정확히는 살인자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 계속 그렇게 나와봐. 계속 그렇게 나오면 10년 전 진실을 미국 병원에 알리겠어. 네가 환자를 죽인 살인자라고. 존스 홉킨스에 네 동료들에게 전부 다 말이야. 서연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넌 그걸 잘 알고 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뚝 끊겼어요. 신호음만 차갑게 울려 퍼졌죠.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흘렀어요. 제임스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자신의 회사 오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였는데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의료 장비 인증서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눈은 서류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탐정 마이클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마침내 비서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마이클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낀 마이클은 20년 넘게 사설 탐정으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죠. 제임스, 당신이 찾던 사람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벌떡 일어나 마이클을 맞이했어요. 찾았다는 건가요? 네, 김서연. 아니, 정확히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박서연? 마이클은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10년 전 한국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줄쳐져 있었고 사진들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죠. 이 사람입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굉장한 유명인이었어요. 제임스는 천천히 기사들을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서울대병원 천재외과의 수술 중 환자 사망. 제임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기사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죠. 박서연 교수, 의료사고 책임으로 면허 박탈. 30대 최연소 서울대병원 교수, 한순간에 추락. 기사마다 박서연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제임스는 그중 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신문 사진 속에서 박서연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이 사람 맞아요? 이게 킴이에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의료사고로 실각했습니다. 당시 재벌 회장의 심장 수술을 집도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고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게 됐죠.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됐고 민형사상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그 후엔요? 그게 묘한 부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모든 흔적이 사라졌어요. 한국 출입국 기록에도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끊겼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임스는 다시 기사들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술 전까지 박서연은 한국 의료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30대 최연소 서울대병원 교수, 심장외과 분야 권위자, 수많은 성공적인 수술 기록.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본적인 실수로 환자를 죽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제임스는 기사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 환자를 죽였다고? 수백 건의 성공적인 수술을 해낸 사람이 갑자기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이클은 팔짱을 끼고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계속하세요. 제가 봤던 팀의 실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버지를 살려낸 그 손놀림, 그 판단력.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실수할 리가 없어요. 제임스는 다른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족 측, 병원 측 과실 주장. 그러나 모든 책임 박서연에게. 동료 의사들 침묵. 누구도 박서연 편들지 않아. 이것도 이상해요. 왜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죠? 동료 의사들은 어디 갔나요? 마이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파볼까요? 제임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고통, 아버지를 살리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던 그 표정.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죠. 예, 당시 수술 기록을 구할 수 있나요? 10년 전 서울대병원 수술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수술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수술대 위에는 50대 중반의 남성 환자가 누워 있었고 그의 머리 부분은 정교하게 절개되어 있었죠. 고난도 뇌종양 제거 수술. 이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은 당시 32세의 젊은 신경외과 의사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수술용 확대경을 통해 환자의 뇌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흡인. 보조의로 참여한 강민준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서연과 같은 33세로 그녀와는 인턴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였죠. 네, 교수님. 서연의 손놀림은 정말 신중하면서도 정확했어요. 종양과 정상 조직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분리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삐삐삐. 갑자기 환자의 혈압을 나타내는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고 거기엔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압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취과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취과 과장인 황재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약물 투여 장치를 확인했어요. 약물 조절 중입니다. 하지만 황재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몇 번이나 투여량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환자의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재빠르게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혹시 수술 과정에서 놓친 출혈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출혈 부위 재확인. 민준 선생. 시야 확보. 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B. 환자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으며 길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심정지. 수술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세 동기. 지금 당장. 서연의 외침과 동시에 간호사가 급히 제세 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수술 중이던 손을 재빠르게 빼내며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댔어요. 충전. 200줄. 쾅 환자의 몸이 전기 충격으로 순간 들썩였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300줄. 쾅!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서연은 제세 동기를 내려놓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환자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압박했어요. 에피네프린 1mg. 빨리. 투여합니다. 30분, 길고도 절망적인 30분이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심폐소생술, 제세동, 약물 투여, 반복하고 또 반복했지만 환자의 심장은 끝내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간. 오후 11시 47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렸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의 아내와 두 딸. 서연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그들은 일제히 서연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요. 수술 잘 끝났나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꺼내는 게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선생님이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리가 없어요. 아내가 서연의 수술복을 붙잡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두 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복도는 순식간에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장실.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는 60대 중반의 이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젯밤 수술 실패에 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지? 그 맞은편에는 황재석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황재석은 이사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사장이 황재석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마취 실수한 거 다 기록에 남아있어. 3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갑작스럽게 이사장실로 호출됨을 받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이사장실 문을 열자마자 서연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넓은 회의 테이블 앞에 이사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황재석 교수와 강민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의 표정은 하나같이 침통했지만 뭔가 이상하게도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미 각본이 짜여 있는 연극 같았죠. 이사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교수, 앉으시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환자 김대호 씨건 말이야. 유족들이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했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때 황재석이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말이야. 박 교수가 출혈 부위를 놓쳤더군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마취 약물이 과다 투여되어서. 서연이 다급하게 말을 이어가려 하자 이사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서연 교수, 진정하게. 우리도 이 상황이 불편해. 하지만 환자 가족이 소송 준비 중이야. 병원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하지만 진실은 제가 분명히 마취과에. 그 순간 지금껏 조용히 앉아있던 강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친절하고 따뜻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답니다. 선생님, 제게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뭐하니 잠깐 따로 상담실로 가시죠.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봤어요. 제안? 대체 무슨? 강민준이 먼저 일어서며 문 쪽을 가리켰어요. 서연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직감했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을 따라 복도로 나왔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별도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강민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답니다. 아까까지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만이 남았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아들, 희귀병이죠?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려가는 느낌이었답니다. 지훈이를 왜, 어떻게? 강민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놓았어요. 치료비 3억, 병원에서 대겠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대신? 이번 사고 선생님이 책임지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수술 중 실수를 인정하고 병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훈이 치료비 전액 지원합니다.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죠. 미쳤어?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답니다. 안 그러시면 지훈이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단상을 향해 미친 듯이 터져 나왔어요. 그 한가운데 서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붙잡고 있었죠. 기자들은 마치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의사 최서연 씨, 이번 의료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이번 의료사고는 모두 제 책임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더 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거세졌죠. 환자 보호자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왜 수술 중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은 수술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은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회견장 뒤편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보는 그의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마치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강민준은 조용히 몸을 돌려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주가 또 흘렀습니다. 서연의 아파트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건 의사면허 박탈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서연의 귀에 들린 건 5살 지훈이의 기침 소리였어요. 거실 침대에 누워있던 지훈이가 연달아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지훈아. 서연은 급히 달려가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열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약값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짓눌러 왔거든요.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억 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입금 내역조차 없었죠. 아니...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급히 강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약속하신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아, 그거?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잊고 있었다는 듯이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병원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말이야.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제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으면 3억을 주신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어요. 하지만 강민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소송도 다 끝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미 네가 기자회견에서 다 인정했잖아.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원장님, 제발. 그래, 수고 많았어. 그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쳐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지만 서연은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침대에서 지훈이가 또다시 기침을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는 지훈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돈도, 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살릴 방법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치 시간이 되감기듯 6개월 전 그날로 돌아갔어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차갑고 무균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침대 위에 지훈이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고 온몸에는 각종 모니터와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한때 그렇게 맑았던 아이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훈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죠. 지훈이를 놀라게 할까봐, 두렵게 할까봐 눈물만 조용히 흘렸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한서연 씨,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의사가 조용히 나가고 방 안에는 의료기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비, 비, 비. 심전도 모니터가 지훈의 약한 심장 박동을 계속 알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산소 호흡기 너머로 지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은 황급히 지훈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훈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 아프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조금만 버텨. 엄마가 꼭 너를 낫게 해줄게.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으로 지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지훈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떠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착해. 지훈아. 엄마, 잘못 없어. 그 순간이었어요. 삐삐삐 하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그리고 삐. 평평한 선만이 모니터에 그려졌어요. 지훈아. 서연의 절규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훈은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서연은 자신의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지훈의 사진이 꽉 쥐어져 있었고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를 못 지켰어. 지훈아.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한치도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고 더 아팠답니다. 네가 엄마 잘못 아니라고 했지만 엄마가 돈만 있었어도.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정말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전화가 끊겼고 잠시 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켜자 문자 메시지가 보였죠. 내일 전화 안 받으면 미국 병원에 다 알린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곧장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어젯밤 내내 잠을 설치며 생각한 결론,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답니다. 박서연 교수가 정말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일까? 제임스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깨끗한 청소복을 입고도 당당했던 그 자세, 절대 굽히지 않던 고든 눈빛. 그런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함부로 다뤘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임스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 의료정보팀 담당자의 명함이었죠. 몇 년 전 의료기기 납품 계약 당시 받아둔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국제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반대편에서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서울대병원 의료정보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메디텍의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메디텍. 물론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사실 조금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요. 10년 전 수술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환자 이름은 김민준이고 집도인은 박서연 교수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죠. 10년 전 기록이요. 잠시만요. 다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담당자의 목소리 톤이 약간 낮아졌어요. 기록을 찾긴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수술 기록은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라. 제임스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메디텍이 귀병원의 최대 의료기기 납품업체라는 건 아시죠? 현재 진행 중인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건도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급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기다렸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죠. 약 5분 정도가 지나자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씨, 특별히 메디텍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록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죠. 이제 1시간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마천루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박서연 교수, 당신이 겪은 억울함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노트북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제임스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와 함께 수술 기록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죠. 제임스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문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기록지는 그에게 너무 어려웠답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제임스는 곧바로 회사 자문회인 윌리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윌리엄 박사는 30년 경력의 외과의로 메디텍의 의학 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죠. 박사님, 급한 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에서 받은 수술 기록인데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네. 20분 후에 가지. 정확히 20분 후 흰머리의 윌리엄 박사가 제임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제임스는 그를 책상으로 안내하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윌리엄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윌리엄 박사는 화면을 확대하며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마취 기록을 보세요. 프로포폴 투여량이 환자 체중 대비 2배 이상이에요. 게다가 미다졸람까지 과다 투여됐네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건 집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마취과 실수입니다. 이 정도 약물 투여면 누구라도 호흡곤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임스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그럼 박서영 교수는 잘못이 없다는 건가요? 윌리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술 자체는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문제는 마취 단계에서 발생한 거죠. 집도의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마취가 잘못되면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제임스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근데 왜 이런 기록을 갑자기 찾는 건가요? 박사님,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일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윌리엄 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제임스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영 교수, 당신은 억울하게 모든 걸 잃었군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어젯밤 청소업체에서 받아낸 서연의 아파트 주소가 적힌 쪽지였죠. 브루클린의 낡은 건물 3층 302호. 제임스는 결심한 표정으로 재킷을 걸쳤어요. 진실을 밝혀야겠어. 그리고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 해.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제임스는 자신의 검은색 벤츠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서연의 주소를 입력했죠. 예상 소요 시간 45분. 제임스는 핸들을 꽉 쥐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뉴욕의 복잡한 도로 위로 합류했어요. 저녁 7시 서연의 원룸 아파트 복도는 어둑했어요.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제임스였어요. 그는 낡은 철문 앞에 멈춰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임스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죠. 이번엔 조금 더 힘을 주어서요. 그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문틈 사이로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이 커지면서 온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제임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하지만 제임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일 압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을... 제임스는 서연의 떨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문틈에 기대어 버텼어요.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서연에게 제임스는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한 게 분명해 보이는 깔끔하게 정돈된 자료들이었죠. 마취사고였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예요. 제임스가 파일을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너무 떨려서 파일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 정도였죠. 천천히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병원의 내부 문서, 마취과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던 증거들, 그리고 서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정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파일을 넘기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만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죠. 온몸이 떨리면서 서연은 계속해서 흐느꼈어요. 제임스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임스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어떻게요? 제임스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가 한국 병원들과 거래합니다. 증거를 더 모으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직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요.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거죠?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2주가 흘렀어요. 그동안 제임스는 한국 지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아침 한국 지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죠. 대표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상회의 연결하겠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이 켜지자 한국 지사의 회의실이 보였고 지사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서울대병원 내부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사건에서 드디어 내부 증인이 나타난 거였죠.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화면에 나타났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낀 그녀는 1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은 피로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씨입니다. 10년 전 그 수술실에 계셨던 간호사분이십니다. 제임스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날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과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말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셨습니까? 이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마취과 황재석 과장이 약물을 잘못 투여했어요. 전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제임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핵심 증인을 찾은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였습니까? 환자분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취제를 과다 투여했어요. 수술 중 환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도 황 과장은 당황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답니다. 병원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황 과장은 병원의 핵심 인력이었고 저는 계약직 간호사에 불과했어요. 병원 측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네, 저도 생계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규직은 끝내 안 됐고 저는 결국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괴로웠어요.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었죠. 누구나 자신의 생존이 걸려 있다면 침묵할 수 있으니까요. 이수진 씨,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요. 수술실 CCTV 원본이 필요합니다. 제 증언만으로는 환 과장이나 병원 측에서 발뺌할 겁니다. 당시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제임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원본이 아직 있나요? 병원 서버에 백업돼 있을 겁니다. 의료사고 대비용으로 수술실 영상은 최소 1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요? 접근 권한이 일반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병원 IT 보안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치자마자 제임스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IT 보안 전문가 중 한 명인 마크 리를 고용했죠. 마크는 과거 FBI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답니다. 마크,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울대병원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의료기기 정기점검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의 의료기기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3일 만에 해냈어요. 그는 한국의 한 대형 의료기기 업체와 협력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기사로 위장해서 서울대병원에 들어갔답니다. 점검 작업 중 합법적으로 병원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고 10년 전 백업 파일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오늘 제임스의 사무실, 마크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찾았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크가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10년 전 수술실의 모습이 나타났답니다. 화질은 조금 거칠었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마취과 황재석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황재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했고 다른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환자의 심박수는 계속 떨어졌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죠. 제임스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어요.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턱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제임스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아침이 밝았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특종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죠. 새벽부터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오전 7시 아침 뉴스 시간에 맞춰 폭탄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10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모든 책임을 지고 의료계를 떠났던 박서연 교수가 사실은 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서울대병원 앞에 선 기자가 나타났어요. 네. 10년 전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젊은 환자가 사망하면서 박서연 교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의료계를 떠났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10년 전 응급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흐릿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화질이었죠. 응급 상황 속에서 황재석이 약물을 잘못 주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이 그걸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까지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의료사고는 당시 레지던트였던 황재석 씨의 실수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박서연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각 방송사마다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죠. 서울대병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섰어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저희 병원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정황을 토대로 철저히 재조사하겠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시각 강민준의 자택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민준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10년 전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전부 언론사 기자들의 번호였죠. 아니, 이럴 리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기까지 미친 듯이 울려댔죠. 오후 2시 검찰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당시 레지던트였던 황재석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뉴스 화면에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황재석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당시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박서연 교수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황재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병원 정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강민준의 차가 보이자마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준 과장님, 10년 전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당시 박서연 교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데 공모하신 겁니까? 황재석 씨를 비호한 이유가 뭡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마이크들이 차 창문을 향해 쏟아졌죠. 강민준은 창문을 꽉 닫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는 재빨리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하듯 들어갔죠. 병원 내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도마다 의료진들이 모여서 수군거렸고 강민준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박서연 교수님을 그렇게 만든 거래요?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거잖아. 양심도 없어. 그날 오후 병원 내부에서 일했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언론사로 쏟아져 들어왔죠. 당시 강민준 과장이 황재석 레지던트를 적극적으로 비호했습니다. 박서연 교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강민준 과장에게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박서연 교수님은 정말 실력도 좋고 환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죠. 너무 억울하셨을 거예요. 증언들은 계속 이어졌고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서울대병원 강민준 과장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흘렀어요. 대한민국 의료윤리위원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늘어선 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진지했죠. 그리고 정면 스크린에는 화상으로 연결된 서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위원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박서연 전 교수님, 오늘 이 자리는 귀하의 의사 면허 복권에 관한 최종 심의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주간 모든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의식 중에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위원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박서연 전 교수의 의사 면허 복권을 결정합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억울함과 좌절 속에서 버텨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 교수님, 귀하는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꺼지고 서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끝난 거라는 게. 바로 그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서연은 병원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노크를 하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닥터박 앉으세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병원장이 책상 위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공식 제안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과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전 미국 의사 면허가 없는데요. 병원장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특별 채용으로 진행하고 면허 취득을 병원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실력이라면 면허 취득은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요. 바로 그때 병원장실 문이 열리더니 헬리슨이 들어왔어요. 헬리슨은 서연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서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헬리슨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날 오후 서연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 양쪽에서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청소직원들까지 복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누군가는 축하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닥터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임스와 올리비아 그리고 엠마가 서 있었습니다. 엠마는 커다란 꽃다발을 두 손으로 꼭 안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엠마가 걷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선생님, 저 다 나았어요. 엠마가 총총걸음으로 달려와 서연에게 안겼어요. 서연은 엠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엠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이. 선생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라고요. 서연은 엠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준 거야.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긴 복도를 따라 서연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수술복을 입은 그녀의 걸음은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았고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 의사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Good morning, Dr. Park. Have a great day, Dr. Park. 서연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답했어요. Good morning. You too. Thanks. See you later. 수술실 앞에 도착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새로운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답니다. 1년 전 첫 수술 때 그렇게 심하게 떨리던 그 손이 이제는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서연은 수술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서연은 메스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답니다. Let's begin. 메스가 환자의 피부에 닿는 순간 서연의 눈빛에는 오직 집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한적한 묘지였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잔디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서연이 작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흰색 국화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요. 묘비에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아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주변의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 다시 의사 됐어. 이제 많은 아이들을 살릴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를 용서해 줄래? 그 순간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어요. 나뭇가지들이 크게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듯 소리를 냈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지훈이 괜찮아 엄마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돌아보니 엠마가 서 있었어요. 엠마도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엠마는 서연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더니 자신의 꽃을 지훈의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지훈 오빠, 제가 선생님 도울게요. 저도 나중에 의사 될 거예요. 지훈 오빠처럼 아픈 아이들을 꼭 살릴 거예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는 엠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엠마. 넌 분명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제임스는 올리비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올리비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서연과 엠마가 일어서자 제임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저녁 같이 하시죠.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그들의 호의가 낯설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가족 모임에 제가 가도 될까요? 올리비아가 앞으로 나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그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감사함과 따뜻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죠. 네 사람은 묘지를 나와 함께 걸어갔어요.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앞서 걷고 서연과 엠마가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채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 로비에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여러 공지사항들 사이에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게 붙어 있었어요.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죠. 기적의 5분 수술. 박서연 박사, 새로운 수술법 개발, 소아심장외과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기사에는 서연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개발한 획기적인 수술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대형 수술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제 수술이 아니라 교육 세션이었죠.
서연이 강단에 서 있었고 앞에는 열댓 명의 젊은 레지던트들이 집중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레지던트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사님, 그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확합니다. 의사가 먼저 포기하면 환자에게는 정말 아무 희망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환자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레지던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그때를요. 하지만 제임스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엠마가 희망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서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이제 서연은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레지던트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수술실에 서연 혼자만 남았죠. 서연은 큰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온함과 만족감 그리고 희망이 담겨